특수한 문화, 우리 대중문화에 있어서 또 대중음악에 있어서 소위 이제 싱어송라이터라는 존재들이 가졌던 의미, 김민기 선배님께서 대학로의 소극장을 이제 개관하신다. 아마 90년 말에 90년 12월이면 개관을 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말 공연, 그해 90년 연말 공연을 김민기 선배님 극장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때 아직 뭐 학전이라는 이름도 정해지지 않아서 포스터나 이런 데는 이제 공사 중, 공사 중이라는 극장에서 공연한다. 예. 그렇게 이제 홍보를 다 한 거죠. 저희는 그 공연이 불가능할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전혀 못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공사가 딜레이 돼서 예, 저희가 그 학전에서는 공연을 못 하게 되고, 부랴부랴 이제 다른 극장들, 안국동의 공간, 또 거기 대학로에 이제 이화사거리 쪽에 이제 대학로 소극장이라는데, 이런 데를 급하게 섭외해서 그 학전으로 오신 관객분들을 저희가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전부 실어 날라서 뭐 어떻게 공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뭐 이렇게 예매제 이런 것도 아니었고, 티켓 같은 것도 다 좀 저기 그 지역에 잘 나가는 레코드 가게나 뭐 약국이나 이런 데서 티켓을 예매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티켓 구입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뭐 일일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한 200석 규모의 공연을 저희가 그때 한 3회 정도? 이 정도 뭐 그렇게 했던가 기억에, 그런 식으로 관객들을 실어 날라서 공연장으로 실어 날라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첫 공연이 제가 기억은 나는데, 그게 이제 좀 다른 이유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93년 여름이었어요. 저희가 처음 학전에서 공연한 게. 근데 그 93년 봄에 5집 음반 5-1, 5-2를 발표하고 활동을 이제 중단했어요. 공식적으로. 저희는 데뷔하고 나서부터도 매번 공연 때마다 이번 공연이 마지막 공연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약간 입에 달듯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뭐 창기 형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인턴, 레지던트 막 제일 바쁜 시기로 들어가던 그런 시기였고, 다른 뭐 저기 저 여수의 직장 이제 취직이 돼서 여수로 출근을 하던 이제 드러머 같은 경우는 뭐 다들 뭐 또 취직하고 뭐 직장을 갖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음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되게 불확실했던, 꽤 오래 갔어요. 오래 가다가 이제 93년 봄에는 결국 이제 공식적으로 뭐 은퇴라기보다 중단, 당분간은 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저는 그때 이제 그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좀 다른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딱 그때 93년 봄에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다른 멤버들한테 얘기했죠. 뭐 공연이나 음반 방송 이제 불가능할 거다. 근데 그 93년 8월 공연이 이제 그 선언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원래는 이제 안 되는 멤버들 빼고 되는 멤버들이랑 좀 다른 연주자들 이렇게 그 해서 공연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뭐 연습을 막 그렇게 처절하게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다 보니까 프로페셔널한 연주자들을 갑자기 공연을 만들기가 또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그동안 오래 어쨌거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맞춰왔던 호흡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연습이 없어도 들어가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거 하면 공연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공연 한 하루 이틀 전까지도 저한테 선뜻 공연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못하는 상황인데, 공연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직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고, 바로 전날인가 전전날에 하기로 하고, 요 공연만 하자, 그럼 이 공연까지만 하겠다 하고 했던 공연이 그 첫 학전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부를 한 2년 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그때 작업한 음반이 동물원 6집 널 사랑하겠어가 있는 그 음반인 거죠. 95년 하반기에 발표된. 그냥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전의 무대의 첫 기억은 사실은 뭐 그냥 200석 남짓한 소극장이기는 한데,
약간 색다른 무게감 같은 거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학전이란 어떤 공간이 주는 당시 이제 대학로에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꽤 생겼거든요. 그 소극장 콘서트가 좀 흥행도 잘 되고 유행하다 보니까 뭐 얘기했던 라이브 극장도 라이브는 나중에 1관, 2관 해서 뭐 2관 같은 경우는 뭐 한 4,500석 규모의 이런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또 뭐 옆에 컬트홀, 뭐 충돌 소극장 이런 뭐 좀 공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유난히 학전이 제일 좀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좀 더 진지하고 무거운 느낌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김민기 선배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그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대학로 자체를 좀 상징하는 그런 공간 이미지도 있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다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최소한 저거는 좀 달랐던 노래를 찾는 사람들 공연은 다른 데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같은 대학로 소극장이긴 하지만 좀 가볍고 조금 더 이제 상업적인 공간의 느낌이 있느냐? 물론 학전 역시 상업적인 공간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또 다른 문화들도 뭐 수용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 아닐까. 그러니까 약간 스펙트럼이 살짝 이렇게 겹치면서도 살짝 어긋나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제 신뢰라고 혹은 뭐 크레딧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대에 선 사람과 객석에 앉은 사람들 간의 신뢰. 아, 난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의 음악을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우리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어떤 그 가수와 뮤지션과 청중 간의 그런 그 신뢰가 쌓인 공간이 그런 소극장 공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히 뭐 쇼를 보고 즐기고 뭐 귀에 와서 착착 감기는 그런 감미로운 멜로디를 감상하러 가는 공간이 아니라 뮤지션 입장에서도 청중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8, 90년대의 특수한 문화, 우리 대중 문화에 있어서 또 대중 음악에 있어서 소위 이제 싱어송라이터라는 존재들이 가졌던 의미, 결국은 소극장 콘서트라는 공간을 통해서 발현된 거 아닌가. 저는 싱어송라이터를 단순히 자기가 곡 쓰고 곡 만들고 그걸 자기가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뭐 그 단어적인 의미는 그게 싱어송라이터일 수 있지만 저는 싱어송라이터의 핵심은 크레딧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걸 정말 신뢰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청중이 있느냐 없느냐, 청중과 뮤지션 간에 그런 크레딧이 발생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신뢰가 성립하느냐 아니냐가 싱어송라이터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그 학전을 비롯한 이런 그 소극장 콘서트라는 것이 그런 뮤지션들뿐만 아니라 그런 니즈를 가진 청중들에게까지도 어떻게 보면 아주 절실했던 공간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그걸 진정성이라고도 뭐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진정성을 좀 바랬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 시기가 그 시대가 저희가 방송을 많이 한 건 오히려 95년 말 96년 이때였어요. 널 사랑하겠어 음반 나오고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88년에 저희와 95년, 96년에 저희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던 것 같아요.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방송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이제 90년대 중반이 되면 저희 스스로도 좀 줄어들었고 방송에서도 과거에 수용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조금 더 방송도 조금 더 유연해진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유연해지면서 그런 저희도 그런 거부감이나 반감이 많이 없어졌고 아니 방송을 활용해야지 뭐 이용해야지 어차피 우리 상업적인
음악하는 사람들인데 아닌 척 하더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방송을 그렇게 막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의 변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불편한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소극장에서는 물리적으로도 한 2시간 동안 뭐 이런저런 연주들을 하고 노래들을 하고 이제 처음에 뭔가 어떤 분들인가 그래서 항상 장기 공연을 할 때도 그 첫날 초반이 제일 설레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이번 공연의 관객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걸 탐색하는 시간이거든요. 탐색전을 거쳐서 아 이런 분들이구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알아가면서 나중에 2시간 공연이 마무리될 때쯤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서로 그 지점을 맞췄던 근데 이제 방송은 사실 그럴 수 있는 관객들이 어떤 분들이고 뭐 어떤 얘기를 좋아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상황도 아니고 시간도 뭐 그렇게 주어지지 않고 무대를 하고 나서도 약간 확신이 없을 때도 있고 쇼에 익숙한 이런 뮤지션들하고 관객들하고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풀어가는 뮤지션들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처음에 본 게 그 마당 세실 극장에서 이제 그때 게스트로 가서 거기 객석이 그래도 한 꽤 당시 한 400석 이상 약간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혼자 통기타 치면서 혼자 그때는 옆에 이제 같이 연주해주는 역시 기타로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렇게 한 400석, 500석 되는 객석을 저런 연주와 저런 포맷으로 끌고 간다? 약간 상상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때 이제 좀 느낀 게 음악적인 뭐 감동 혹은 충격 이런 게 꼭 무대 위에서의 어떤 그 사운드 압이라던가 물량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게 있구나. 음악적으로 객석으로 전달되는 이런 무게 이런 것들은 무대 위의 악기 수나 편성이나 뭐 사운드의 크기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죠. 저는 사실 같이 어쨌든 뭐 팀으로도 활동을 하고 뭐 그전에도 노차사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특별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박자 많이 놓치고 그래서 김광석 씨가 참 별명이 많은데 별명 중에 하나가 또 박치도 있었고 보컬리스트로서 또 한 뮤지션으로서 그렇게까지 특별한 사람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광석 씨의 보이스부터 시작해서 그 보이스 톤부터 시작해서 박치라고 그 주변에서 놀리던 것까지도 다시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처음에 거리에서 녹음할 때 이게 이제 김창기 씨가 쓴 곡인데 이제 노래는 김광석 씨가 녹음을 했잖아요. 이제 김창기 씨가 딴 건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니까 처음에 거리에 이렇게 길게 뽑지 마라. 거리에 던져라. 이걸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거리에서 동물원 1집 들어보시면 거리에 나가거든요. 자기 호흡을 길게 쓸 수 있고 이런 가수들이 때로 박자에서 자기는 더 갈 수 있는데 박자라는 어떤 시간의 틀 안에 갇혀야 되니까 그게 싫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나중에는 되게 독특한 그 보컬리스트고 뮤지션인데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고 전달이 되고 약간 그 김광석 씨의 배경 자체가 좀 확장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몸담았던 음악 씬들을 보면 글쎄 김광석 씨가 본격적인 문화운동이나 노래운동을 했던 운동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당시 80년대 당시 합법적인 노래운동 팀이었던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출신이기도 하고 그 음반에서 또 본인이 불렀던 곡들이 있고 김광석이라는 그 뮤지션의
떠올리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것들이 좀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김광석의 그런 부분을 기억하는 사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또 동물원의 멤버로서의 그 김광석을 기억하는 사람, 또 나중에 이제 솔로로 독립해서 활동했던 김광 그리고 또 다시 부르기라는 그 음반이 어떻게 보면 그 김광석이라는 뮤지션이 얼마나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걸 좀 대변하는 작업이 아니었나 상징하는 작업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그런 확장성이 분명히 좀 다른 뮤지션들하고는 좀 차이가 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